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그 민사집행법 강의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무사 시험에서 하고 법원사 사무관 승지 시험에서 보게 되는 집행법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 집행법이 들어오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제일 어렵고 힘든 과목이다. 보통 이제 소문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시험을 이제 타겟을 하는 것이니까 시험에서 이제 상당한 점수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공부하실 때 뭐 이렇게 크게 예습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적어도 수강하신 다음에 복습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조문이죠. 조문인데, 집행법 조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사이트에서, 조문 특강 자료를 이제 들으시고, 또 참조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저희 계절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복습하시면은, 아마 상당한 점수는 필요한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교재는 이제 원래, 나온 지 꽤 됐는데, 이제 올해 좀, 2015년 대비로, 개정을 해서, 지금, 오늘부터 자료 집에 보시면, 예, 한 60페이지죠? 아니, 650페이지. 정확하게 한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인데,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50페이지씩 보면은 한 12일 정도 해서 계획을 삼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강의 계획이 아마 12회에서 15회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 뭐 지금 집행법 파트는 이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민사집행 총론이죠. 민사집행 총론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집행을 배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동산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동산 집행, 요 안에 사실은 그 채권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 압류라든지 또 추심 명령이라든지 또 전부 명령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금전 채권자들이 하는 것 집행이라면 금전 이외의 채권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집행을 배우는데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체 집행하고 간접 강제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요런 네가 파트고요.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중요한 보전 처분하고 여기에서 뭐죠? 가압류, 가처분을 배우죠. 그래서 이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것들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이제 이의신청제도, 취소제도, 그다음에 특시항고제도를 이렇게 배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가압류 명령과 가압류 집행 파트를 배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이제 강의를 한다 보면요. 먼저 시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집행은 한마디로 뭐죠? 어떤 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이라면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제 절차를 밟는 것인데 실제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나중에 소송한 다음에 이렇게 집행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는 본 집행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가압류를 나중에 배웁니다. 좁은 순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제 요 파트, 여기에서는 일단은, 사실 이쪽이 좀 어렵습니다. 이쪽은 좀 어렵고요. 원래 보통 이제 공부하실 때, 민법도, 민총이 좀 처음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이쪽도 좀,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괄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깊이를 강조하는 거죠. 예. 현재 이제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제 35문제죠. 나오고요. 배점은 이제 2점씩이니까 70점이고요. 사무관 시험은 20문제로 돼 있죠. 그래서 뭐 이 과목은 이제 피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법무사의 주 업무 중에서 이 민사집행은 또 너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좀 잘 해놓으시면 차후에도 또 계속 한마디로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충분한 성과를 이제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아마 한 3회 정도,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집행법 총론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한 집행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매 개시, 경매죠, 경매 개시 결정부터 해가지고, 매각까지 해서, 배당받는 절차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파트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이제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요 교재는 조문을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위해서 거의 가능하면 중요한 조문을 교재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이 있고 또 이제 정리가 너무 어려운 것들은 도표를 통해서 정리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좀 기억을 되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판례 같은 것도 집어넣고요. 특히 이제 올해 그 집행법 실무제요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것도 반영됐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새로 나온 판례 같은 것들도 제가 틈틈이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또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판례 강의라든지 조문 강의는 또 따로 제가 별도로 지향해서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재로 들어가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의죠. 의의를 보시면 이제 제 1조 보겠습니다. 1조에 이 법은 그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 민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다 해서 또 그리고 이제 보존 처분 절차를 규정함으로 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안에는요 강제 집행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담보권 한마디로 이쪽이죠.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는 거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또 채권자 쪽에서 어떤 저당권 또는 전세권 이런 담보권에 의해서 채권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죠? 물권을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이 저당권을 시행하는 절차인 임의경매라고 그러죠. 그런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제가 얘기하는 조문에 있는 담보권,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죠. 그리고 이제 조문에 또 뭐가 있냐면 민사법상, 그 민법, 상법상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경매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은 형식적 경매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 또는 공유물 분할 공유자끼리 처분을 해서 논하게 되는 그런 공유물 분할 경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봤던 보존 처분, 보존 처분 절차를 배우죠. 다만 이제 이 보존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보존 처분은 결국에 가압류 처분인데 요 안에를 보면요. 일단은 예컨대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가압류를 신청해서 나중에 가압류 결정이 나오고요. 나중에 가압류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어떤 A라는 채권자가 B한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을. 그리고 기간은 한 달 정도만 빌려 쓰려 하고는 채권자 A한테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A라는 채권자는 첫째 민법상 뭐죠? 내용증명.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서 최고를 합니다. 그죠? 요 내용증명을 보고 5천만 원을 언제까지 안 주게 되면 내가 B 너한테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최고하고 그럼 이렇게 최고되면요. 최고가 되면 뭐죠? 일단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거죠. 따라서 그에 따라서 채권자는 이제 법적으로 이 채무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수색해서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 뭐 부동산, 동산, 그죠? 또는 뭐 여기 B가 살고 있는 데 뭐 임차보증금 등 이렇게 또 월급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이렇게 미리 해놓고 임시로 가압류를 해놓고 이제 이 B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돈을 안 주면 B는 A는 B에 대해서 소송, 그죠? 소장을 내거나 또는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하여튼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을 받아서 받죠. 그때까지 이제 B가 돈을 안 주게 되면 A는 그 판결에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집행, 즉 가압류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종전 가압류를 다시 본집행하는데 본래 집행으로 집행을 해서 결국에는 채권자 A가 채권자 만족, 즉 변제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지금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채무 불이행 단계까지는 민법상 공부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가압류라든지 또 여기에서 본집행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소송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민법 지식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법적 지식도 좀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절차가 이제 여기 민사집행법이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절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차기 때문에 여기는 뭐 등기처럼 뭐 예규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 같은 것들을 상당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실까요? 이제 의 보시면 이제 개념은 아까 집행법은 네 가지로 구별되는데 그런 것들이 집행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의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배운 것이 뭐죠? 강제 집행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강제 집행, 그다음에 담보권 실행, 그다음에 요 유치권 등 민사법상의 집행, 그다음에 보훈처벌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거의 한 3분의 1을 요 강제 집행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보실까요? 그래서 이러한 집행은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국가라는 집행기관을 통해서 즉 채권자를 위해서 집행권원, 그래서 집행권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판결문 같은 집행할 수 있는 이제 권원이겠죠. 그런
것에 대한 그 사업상 이행 청구권은 있는데, 그런데 뭐 5천만 원에 대한 금전 청구권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국가라는 공권력을 이제 빌려서 강제적으로 그걸 실현한 절차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이런 집행은 판결 절차와는 다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판결 절차와 같이 받거나 이제 판결 절차 이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집행의 분류는 앞서처럼 이제 저 뒤에 가로 안에 보통 보존처분, 보존집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을 해놓고 판결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 판결에 의한 집행을 이제 거기 보시면 주로 이제 본집행이다, 또 가집행이다, 또는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조집행이란 말을 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특히 판결 절차하고 차이점을 몇 가지 지금 제가 기술했는데 보시면 보세요. 그 판결 절차라는 것은 사실 집행권은 즉 판결문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이라는 것은 판결에 의해서 어떤 채권이 있다 없다,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집행 절차는 그 판결 절차에서 인정된 여러 가지 청구권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정조사라든지 조서, 또 과태료에 대한 재판명령 같이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지금 판결문도 있지만 공정증서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채권자가 보통 돈 많으면 돈 받겠을 때 채무자한테 뭘 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돈을 안 줬을 때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소송은 보통 짧아서 2개월이지 사실은 6개월 1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송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항에 있는 공정증서, 즉 공정사무실 가서 채권을 얼마다 항상 확인하고 만약에 언제까지 돈을 안 주면은 집행을 승낙한다. 그런 것을 이제 공정사무실 가서 이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기간 안에 돈을 안 줬을 때는 우리가 바로 그 공정증서 가지고 집행문을 받아서 바로 채권자가 집행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죠. 따라서 이런 그 공정증서는요 사실은 판결을 받는 절차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고요. 또 이제 3번처럼 판결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집행에 대한 판결은 세 가지 있는데요. 거기 그 3번 보세요. 집행에 대한 판결은 이행하라라는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인데 예컨대 우리가 중요한 판결은 이행하라는 판결이죠. 뭐 돈을 줘라,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그런데 단순히 뭐 채권이 있다 확인 그런 거, 또 형성 판결 같은 것 가지고는 우리가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배우죠? 또 4번 같은 경우는 판결과 집행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판결되면요 보실까요? 자, 이제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얼마죠? A가 이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차익 좀 가지고 A1이 채권자로서 B한테 5천만 원이라는 그 금전 채권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간은 뭐 2015년 1월 5일 날 해서 3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만 쓰고 주겠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안 줘주니까 A1이 완이 B를 상대로 가지고 일단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소장을 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피고가 이제 원고와 피고,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돼서, 소송합니다. 이 소송은 이제, 보통 이제 소를 제기한 다음에, 상대방이 피고가 되겠죠, 피고. 그럼 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자기 주장을 하죠. 원고가 주장을 하고, 그죠? 피고는 또 방어를 하죠. 이 방어를 한다는 말은 우리는 뭐 항변한다는 말을 해요. 그죠? 이렇게 주장과 방어를 해서, 어디에? 법원은 판사 앞에서 이게 주장과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과 방어를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죠? 말로 합니다. 그죠? 일단. 그래서, 서면을 내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변론이라고 합니다. 변론. 그래서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예컨대 소송을 이제 3월 10일 날 냈어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제1차 변론 기일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피고가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돈을 주겠으니까 나한테 뭐 한 달만 여유 달라. 그래서 판사가 5월 15일 날 판결을 바로 선고했어요. 자, 한 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끝내고 선고했어요. 그러면 이때 선고했는데, 그러면 이때 판결 선고하면요, 이 판결문을 원고하고 피고한테 보냅니다. 송달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판결을 특히 피고가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이제 원고가 승소했겠죠?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주고 지원이자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승소했죠. 그러면 이때 피고라는 사람은 일단 이 판결문이 송달되고 예컨대 송달이 예컨대 만약에 5월 30일이다. 그러면 5월 30일부터 그죠? 2주 안에 피고는 2주 안에 항소할 수도 있어요. 항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판결이 선고되면 물론 이제 우리는 뭐 1심 그죠? 1심 2심 우리나라 3심제 아닙니까? 그래서 1심 2심에서 항소한다고 오고요. 또 대법원 3심은 상고한다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심, 항소심, 상고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요 A라는 사람 채권자가 요 A라는 사람이 1심에서 승소하고 만약에 보세요. B가 다시 항소했어요. 그죠? 그럼 7월 달에 그러면 또 연말 가서 또 상고해.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받자고 1년 이상의 시간을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일단 1심 판결을 나면은요. 채권자를 위해서 일단은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판결을 선고할 때 이 판결을 선고할 때 5천만 원을 집행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상소를 했든 말든 관계없이 일단 가집행을 선고해요. 따라서 이때 이 가집행 선고가 되면요. 그때 이 원고는 이 판결문을 가져가서 여기다가 물론 집행문을 받습니다만 받아가지고 설사 B가 항소를 해도 얘는 이 B의 뭐 월급이라든지 B가 해오던 집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를 즉 집행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가집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1심, 2심, 3심에 그 많은 시간을 거치서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1심에서 이긴 판결만 가지고 가능한 것은 임시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또 명확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뭐 예컨대 얘가
뭐 채권을 포기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또 B가 똑같이 B가 뭐 상기 한번 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나중에라도 A라는 사람이 질 수가 있죠. 그죠? 질 수가 있지만 일단은 2심에서 이렇게 가집행이라는 선고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번은 이 가집행 선고 판결은 항소를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집행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집행과 소송이 병행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보시고 나머지 이제 5번 같은 것들은 뭐 또 뒤에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가서 4페이지에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가집행을 해서 B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압류해서 그런데 A1이 아까 가집행 선고 판결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판결문 가져가서 집행문을 받아서 B한테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 압류해서 여기 얘가 있는 B의 뭐 신한은행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을 해서 돈을 지급받아갔습니다. A와는 돈을 변제받은 거죠. 그렇지만 현재 다시 A와 B는 항소심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B가 내가 5천만 원 줄게 했지만 사실 B와는 자기도 뭐 3천만 원 받을 게 있었다라는 등등 이유를 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항소심에서 이제 재판이 선고되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둘 다 더 이상 그 상고심으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면 그때 재판은 확정됐단 말이에요. 확정.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B 간의 소송에 대해서 이 재판은 그 확정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가집행을 해서 5천만 원 받았는데 지금 2심에서 재판은 뭐냐면 재판은 A와는 즉 B는 즉 일부 승소였어요. 일부 승소. 즉 A와는 B한테 즉 B고 B는 A1한테 3천만 원만 줘라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승소한 부분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것은 감축된 거죠. 줄어든 거죠. 그러면 앞에 이 가집행으로 갔던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그 중에 2천만 원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즉 2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을 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일단은 A와이 받았지만 나중에 2심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거기에 보시니 이렇게 이러한 집행을 앞에 1심에 대한 집행이 가집행이고 요 2심에 대한 집행은 이제 본집행인데 이렇게 임시적인 가집행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간을 많이 끄는 그런 절차를 막기 위해서 일단 집행을 한 다음에 더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본집행과 가집행이 있다 해서 본집행, 가집행보다 집행을 만족을 하는 것인데 본집행은 완전한 만족이지만 가집행은 그 잠정적 만족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 밖에 이제 따라서 이러한 본집행이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배우는 그 가압류 가처분 집행을 또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런 걸 우리는 이러한 집행을
보존 처분. 이 가압류 가처분은 장래 집행을 장래 보세요. 보존이란 말은 장래 강제 집행을 미리 가압류 가처분으로 보존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보존 집행은 만족적 집행은 아니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는 집행에 대한 것들은 이제 특히 권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금전 받을 것이 있거나 또는 금전이 아닌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또 회계 같은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비금전적인 집행이라는 두 가지로 배웁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한 8, 90%는 금전적인 집행이 대세죠. 네, 그리고 비금전은 얼마 안 됩니다. 시험에서도 비금전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금전이란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그 채권이 돈과 관련됐다고 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금전적인 집행은 그 절차를 이제 앞으로 배우는 것들을 이제 지금 미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A1이 B한테 뭐예요? 이 A1이 이제 채권자, 이 사람이 채권자 단계에서 뭐죠? 집행이란 말 붙입니다. 그래서 집행 채권자고, B는 집행 당한 사람이니까 집행 채무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뭐가 있냐면, 아까 A1은 얘한테 공정증서를 받았거나, 또는, 아까 뭐죠? 2심 판결 해가지고, 2심 판결, 2심 판결문이 판결문 정본이죠. 판결문 정본이에요. 요런 것들이 다 뭐죠? 요런 것들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요런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배우지만, 집행 권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집행할 수 있죠. 그런데 집행을 하더라도, 즉 판결문이 있더라도, 집행은 어차피 뭐죠? 지금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금전을 받는 것인데, A로서는 일단은 채무자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이게, 보다시피, 여기 뭐죠? 부동산 또는, 동산. 요 안에는 우리 법에서는 유체동산이라는 것이 있고, 또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 그죠? 그래서, 보시면, 또, 이제, 기타, 뭐가 그 밖에라만 쓰는데, 그 밖에 제한권이 있습니다. 뭐, 콘도미엄 같은 거, 골프장 회원권 같은 거,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3번이네요. 이렇게 밖에. 그래서, 제일 뭐 많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A1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뢰인이 돼서, 왔다. 그러면 이제, 법무사로서는 뭐죠? A1로서는 이제 이 판결만 가져왔으니까 B가 가지고 있는 뭐죠? 두 가지.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할까? 또는 B가 뭐죠? B가, 채권. B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월급을 받거나, 그죠? 또는 B가 어디에 대해서 뭐죠? 뭐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B가 가지고 있는 은행, 아까 신한은행처럼 B가 어떤 은행의 계좌, 통장이라는 예금채권,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집행을 할까, 이제 고심하겠죠. 근데 통상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뭐 부동산, 동산 채권을 하지만 실무상은 당연히 뭐예요? 제일 좋은 건. 제일 좋은 건 요거죠. 채무자 가지고 있는
통장을 딱 압류해 놓으면 5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만 압류한다면 그거야말로 제일 좋죠. 제일 시간도 뭐죠? 왜냐하면 나머지는요. 특히 부동산은 뭐예요? 한마디로 경매를 해서 경매 개시해서 경매 매각해서 입찰을 신청해서 배당받는 적어도 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야만이 배당을 받는 거예요. 또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들어오면요. 자기가 이 5천만 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불안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채권에 대한 것들은요. 채권은 이거는 자기가 제일 먼저만 압류해서 집행한다면 가장 채권 만족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죠. 그래서 제 실상은 실무상은 요 채권 집행이 제일 많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또 채권 집행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채권 집행법과 연관된 게 또 공탁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채권 집행이라든지 채권 배당이 우리는 민사집행법의 꽃이다 말을 해요. 이 분야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우리 조문도 보세요. 그 4페이지에 금전 채권에 대한 집행은 이제 가로 안에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서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인데 일단 채무자가 뭐 선박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그죠? 뭐 항공기가 있거나 다 이때 다 똑같이 부동산 집행법으로 통해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산 집행 또 채권은 뭐 금전 채권을 봐가지고 예컨대 뭐 압류 추심 전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뭐 특별 현금화라든지 뭐 아파트 분양권 거기 그 부장 해용권 같은 거 또 권리로서 우리가 전세금권 전세권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거기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B가 어떤 아파트 전세권이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 사람이 화곡동에서 있는 어떤 아파트 등기부 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말에 의하면 2013년 7월 5일 날 들어가서 2015년 7월 4일 날, 즉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세권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요 전세 기간 안에 2015년 7월 4일까지 좀 남았죠. 요 전세 기간 안에는 뭐예요? 이 사람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있습니다. 물론 전세 기간이 지나면 그때 전세권이나 물권은 소멸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그죠? 반환 채권이.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지표는 이제 우리가 소유권과 지상권 같은 걸 때 부동산 지표하는 것이고 그런 소유권과 지상권이 아닌 것은 다 뭐죠? 여기에 있는 그 밖의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게 이제 전세권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 전세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고요. 또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같은 것들, 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돈 받는 데는. 그게 있으면 땡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는 뭐 하냐면요. 5페이지에 비금전 채권으로서 돈이 아닌 거에 대한 채권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5천만 원이 아니고 돈이 아닌 채권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로 이제 뭐죠? 물건이나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또는 금전이 있거나 또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A2라는 사람이 B한테, 자, 이번엔 이제 A2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A2는 얘는 A2는 이제 이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네. 있을 거야? 소유자. 그리고 이제 얘는 B는 점포 임차인. 그러면 이제 이때 똑같아. 이때도 점포 임차하면서 A라는 건물에 B가 점포 임차하면서 수도권 매장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간이 상가 2년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2년 동안 기간에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요. 예컨대 뭐 5천만 원의 월세 보증금에 월세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차임이 월세가 이제 한 달에 차임이 200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지금 6개월 동안 차임에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가도 팔려 나왔듯이 2개월 동안 이상의 차임을 채무불이행하면 이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거의 한 1,200만 원 돈을 까먹었기 때문에 소유자로서는 얘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죠?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해지하고 나가라. 그죠? 그래서 나가라는 명도하라. 명도란 말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문에서는 인도란 말하죠. 인도. A와 B 사이의 그 임대차란 사용 임대차 계약이 해지로 종료했으니까 B 너는 그죠? 그 점포에 대한 점유권, 사용수익권, 점유권, 그것을 점유를 누구한테? A1한테 인도하라. 라는, 즉, 인도하라는 소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는 소유권자의 명도 소송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조문은 명도란 말은 안 나와 있고요. 전부 다 조문은 인도라고 말을 합니다. 인도하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의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사이에 2번 정도 돈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10번 정도의 차임을 밀려 있어. 그러면 얼마입니까? 차임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A1은 이제 최후 통보 판결문 나왔어요. 똑같이 이것도 가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1이라는 사람은 이 판결문 가져가서 바로 집행하면서 집행 비용도 빼고 또 1,000만 원도 차임을 공제해서 한마디로 한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이제 주고 내보내야 되죠. 그러면 이때 A2가 B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소유권, 즉 부동산 자체, 그 건물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거기에 5페이지에 그것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 집행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명한 그 명도 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배우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자기. 자, 이번에는 여기 A3라는 사람이 있어요. B가 있습니다. 자, 자기라는 것은 이제 자기는 이제 행위 처벌이죠. 행위.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자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인데요.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집행인 대체 집행. 그래서 자기 채무, 즉 A3가 채권자죠.
자,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사례. 자, 세 번째는 사례 자기 부작이에요. 자, 이제 A3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다 B한테, 자, 이번에는 이제, A3가 땅 주인이죠. 토지 주인. B는,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A3라는 토지 위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이 B가 여기다가 식당 건물을 짓고 있어요. B1이. 그런데 이 건물은 A3라는 사람, 이 땅 주인, 땅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냥 무단해서 건물 진 거야. 그러니까 A3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야, 이 건물을 철거하라. 즉, 너는 법적인 이상권도 없으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보세요. 이때는 땅 주인. 자, A3가 B1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첫째는 토지를 내놔라. 토지를 인도해라. 그죠? 그리고 그 위한 전제로서 뭐죠? 그 건물을 철거하라. 라는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승소했어. 자, 그러면 이때 토지를 철거를 하라는 것은 뭐죠? 철거라는 것은 한마디로 채무자의 네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비용을 통해서 뭐 인부를 갖다가 사든 본인이 하든 요 자기죠. 철거한다는 행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B와는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철거란 집행을 하죠. 그 철거란 집행 우리에게는 철거하는 집행은 꼭 B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A3가 요 판결문 가져가서 또 1심 판결에 가서 A3가 집행법원에 가서 요 철거하라는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철거라는 집행은 원래 B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 B에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대체 집행이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기 채무 집행은 이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대체적이란 철거 채무라는 그런 자기 채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원, 이때 법원은 수사법원인데, 즉 그 재판을 한 법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한 법원인 그 소송에 걸려 있었던 법원에다가 대체 집행이라는 신청을 해서 하면은 철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금전이 아니고 다 비금전적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끝으로 이제 그 밖에 자기 채권 같은 것도 또 있었고요. 부작위. 그럼 부작위도 있죠. 부작위란 것은 이제 채무자가 예컨대 여기 자, 부작위는 여기 3층에 B3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2층에 A3가 있습니다. A가 있어요. A관에. 근데 B3가 여기다가 뭐 피아노를 하루 종일 치거나 또 기타를 하루 종일 치거나 북을 또 하루 종일 치거나 각종 소음을 내요. 그래서 거기에 사망에 채무자의 부작위, 즉 소음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제 부작위죠. 야,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 적어도 우리가 야간이거나 그죠? 주말에는 하지 말아라라는 그 부작위 하라는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그래 그 시간대는 하지 마라고 이렇게 부작위 하라는 그 채무를 줍니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 B의 채무는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채무죠. 따라서 이때 그래도 소음을 발생하면요, 그 증거를 삼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채무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뭐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기타를 뺏을 수도 없고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소음을 내게 했을 때 하루에 얼마씩 배상하라라는
실질적으로 간접 강제 방식에 즉 손해배상을 끼어 있는 그런 간접 강제 방식으로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채무 중에서 부자기 채무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물건의 인도를 구하거나 또 채무자의 자기나 부자기를 구하거나 그런 집행들은 다 금전 이해다. 그리고 끝으로 3번에 이번에는 채무자 가지고 있는 의사표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표시를 안 해요. 그죠? 이것도 너무 유명한 얘기죠. 의사표시도. 지금 이제 갑하고 율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갑하고 율간에 계약했습니다. 자, 계약의 내용은 이제 아파트고요. 그죠? 아파트 부동산이고, 이 아파트를 현재 소유권자, 자, 소유권자 갑인데, 요 1번 갑이라는 소유자가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래서 2015년 2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4월 25일입니다. 지났어. 근데 무슨 얘기하면 그러면 자, 을이 갑한테 매수인이죠. 매수인. 자, 매수인은 4월 25일 날 잔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억인데 5천만 원 계약금 걸고 나머지 1억 5천이라는 잔금을 다 준비해서 갔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좀 오르는 바람에 갑이 좀 배 아픈 거죠. 그래서 차입이 구실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을은 잔금을 줬어요. 잔금이라는 그 이행을 제공하면은 매도인으로서는 잔금을 이때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죠. 근데 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는 이것은 사실 의사죠. 그죠? 그 사람의 즉 등기 신청 의사입니다. 이 등기 신청 의사는 갑이라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를 신청해주는 그 예컨대 갑이 의무자가 돼서 을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등기 신청을 안 했을 때 갑의 등기 신청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것은 여기에는 을은 갑을 피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전하라 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이 확정되면요, 이 판결문 속에서 뭐죠? 갑이라는 등기 신청 의사가 있다고 간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의사 표시 판결이죠. 따라서 이 판결문 가져가서 갑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집행이 우리가 이게는 의사 표시 집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배우는 것은 이제 끝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금전 재판과 비금전이 있는데 그 양쪽을 이제 대우를 봤었고요. 좀 이제 쉬었다가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